미국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포기하십시오. 미 국방부 산하국제위기대응평가위원회 선임 분석관 에단 콜린스의 이 한마디에 워싱턴이 얼어붙었습니다. 태평양 심해 10,000m. 그곳에 갇힌 7명의 생명. 독일, 프랑스, 일본까지 모두 손을 들었습니다. 산소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단 9일. 세계 최강국조차 닿을 수 없는 죽음의 심연이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외국 기술이라니 SF 소설이군요. 미 해군 자문위원 마이클 브래드는 한국에 제안서를 던지듯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8시간 만에 전원 생還. 더 충격적인 건 물리적 구조가 아니라 AI 설득으로 문을 연 거였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세계가 포기한 10,000m 심해에서 기적을 만들었을까요? 미국이 끝까지 감추려 했던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에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모두에게 힘이 되고 여러분에게는 행운이 됩니다. 완벽한 시스템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싶을 뿐이죠. 2025년 6월 초 워싱턴 DC. 이른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오던 그날도 평범했습니다. 커피 향이 복도를 채우고 모니터 불빛이 어둑한 상황실을 깨우고 누군가는 하품을 삼키며 야간 교대조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책상 앞에 앉아 태평양 심해 연구기지의 자동 보고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수십만 미터. 인류 기술의 자부심이라 불리는 그곳의 녹색 그래프는 언제나처럼 안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에단 콜린스입니다. 국제위기대응평가위원회의 선임 분석관이자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국제안보와 위기관리를 연구하는 교수죠. 56살. 이 일을 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제 전공은 위기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구조 그리고 국제협력이 왜 실패하는가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아침 저는 제가 논문에 썼던 그 실패 패턴을 직접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모니터 속 아틀라스 스테이션. 마리아나 해구 인근에 세워진 국제공동심해 연구기지였죠. 미국, 유럽, 아시아 각국 연구원 7명이 그곳에서 장기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팀장은 미국인 연구원 루이스 멘도사였습니다. 저는 이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 믿음이 제 커리어와도 연결돼 있다고 느꼈으니까요. 언론 대응 문구까지 미리 준비돼 있었습니다. 모든 시스템 정상 작동 중. 그런데 오전 11시 42분이었습니다. 위치점이 깜빡이더니 화면에 한 줄 경고가 떴습니다. 노 시그널. 처음엔 단순 통신 지연이라 판단했습니다. 이런 일은 가끔 있었으니까요. 저는 백업 채널을 확인했습니다. 그것도 끊겼습니다. 위성 연결도 음향 채널도 모든 것이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상황실의 공기가 굳었습니다. 누군가 제 뒤에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한데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소리만 울렸습니다. 제가 지키던 완벽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때 제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부심이 공포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비상 프로토콜을 발동했습니다. 30분 뒤인 오후 12시 12분 긴급 상황보고 회의실. 테이블 위로 태평양 함대 연락망, 해저 지진 관측 자료, 기지의 산소와 전력 잔량표가 동시에 떴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미국이니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방안을 지배하려는 순간 저는 산소 계산표의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9일. 단순한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7명의 숨소리였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기술 자문위원 마이클 브래든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외부 지원은 기밀 누출 위험이 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죠. 협력 채널을 막으려는 의도가 명확했습니다. 저는 반발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과거에 저도 같은 사고를 했다는 것을요. 브래드는 61살. 해군에서 30년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 기술이면 충분합니다. 그 말에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만으로 할 수 있다는 쪽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쪽. 저는 어느 쪽에 서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상황실 한쪽에서 젊은 직원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건 혼자 해결 못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몇몇이 시선을 돌렸습니다. 브래드는 그 직원을 노려봤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내심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화면 속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산소 잔량 9일. 수십일만 미터. 그 깊이는 인간이 직접 닿을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물리 법칙 자체가 우리를 거부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국가의 체면과 생명 사이에서 주제가 정해지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논문에 썼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협력 실패의 첫 번째 원인은 자존심이다. 그 문장을 쓸 때는 남의 이야기였습니다. 케이스 스터디였습니다. 이제는 제 이야기가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논문이 예언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오만의 잔재가 현실의 압박과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제 확신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하와이 관측소였습니다. 규모 7.1 해저 지진이 확인됐습니다. 오후 1시. 하와이 관측소 담당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보고서를 요청했습니다. 화면에 데이터가 올라왔습니다. 진원지는 아틀라스 스테이션에서 80km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자연재해. 설명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군 내부 보고서에 한 줄이 추가됐습니다. 정체불명 전자기 간섭 패턴 감지. 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1시간 뒤인 오후 2시, 브래든이 다시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 한 줄을 근거로 주장했습니다. 공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이 사건을 안보 프레임으로 다뤄야 합니다. 안보 프레임. 그 말이 던져지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언론은 통제되고 국제협력은 차단될 거라는 걸요. 이 프레임이 사람을 살리는 길보다 체면을 지키는 길에 더 가깝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지진과 통신 두절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합니다. 전자기 간섭은 지각 변동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브래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능성을 열어둬야 합니다. 회의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그 사이 복도에서는 가족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울먹이는 전화, 무너지는 배우자들, 아이들이 들고 있는 사진. 저는 보고서의 문장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붙잡고 있음을 체감했습니다. 저는 독일, 프랑스, 일본 전문가들과 긴급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화상회의가 연결됐습니다. 한 명씩 돌아가며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 깊이는 인류 기술의 사각지대입니다. 독일 전문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물리적 접근은 불가능합니다. 일본 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도 방법이 없습니다. 전 세계가 손을 드는 장면을 머릿속에 그리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이 저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요. 사건 발생 이후 이미 4시간이 흘렀습니다. 산소는 이제 8일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무력감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왜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골든타임을 태우고 있는가? 그때 제 책상 위로 팩스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곳은 한국해양AI 융합연구소였습니다. 저는 팩스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문장부터 도발적이었습니다. 기지를 뚫지 않겠습니다. 기지 AI의 판단을 되돌리겠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박지훈 소장과 윤서연 연구원이 서명한 문서였습니다. 내용에는 AI 위협 판단 로직, 폐쇄 모드 트리거, 내부 신뢰 회복 절차 같은 용어가 빼곡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기존 접근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물리적으로 문을 여는 게 아니라 AI가 왜 문을 닫았는지 묻겠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브래든에게 문서를 건넸습니다. 그는 첫 페이지를 보자마자 비웃었습니다. SF 소설이군요. 서류를 테이블에 던지듯 내려놨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외국 기술입니다. 하지만 저는 달리 느꼈습니다. 지금까지의 접근이 힘으로 열기였다면 한국의 접근은 이유를 풀어주기였습니다. 물리적 한계를 우회해 소프트웨어적 심리를 다룬다는 발상이었죠. 물론 위험도 알았습니다. 실패하면 비난은 외부로 집중될 거라는 것도요. 저는 산소 계산표를 다시 봤습니다. 7명의 숨이 줄어드는 숫자 앞에서 체면은 더 이상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 팀과의 긴급 화상 연결을 요청했습니다. 30분 뒤 화면에 박지훈 소장이 나타났습니다. 49살. 침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AI는 지진을 공격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그 판단을 교정하려 합니다. 저는 질문했습니다. 성공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박지훈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확률보다 중요한 건 시도입니다.
지금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회의를 믿음으로 바꾸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비웃음을 감수하고라도 시도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브래든이 공식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며 내부 갈등이 전면화됐습니다. 승인 회의는 싸움이 됐습니다. 오후 4시, 브래든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외국 기술에 생명을 맡길 수 없습니다.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기밀 노출 위험도 있습니다. 일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장비로 1차 시도라도 해야 합니다. 저는 반박할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 싸움이 기술 논쟁이 아니라 자존심의 배치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의 문제였습니다. 회의는 2시간째 이어졌습니다. 같은 말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 나가겠습니다. 복도로 나와 가족 대기실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한 여성이 사진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아이 둘이 그 옆에 앉아 있었죠. 아이들은 말없이 엄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오래 서 있지 못했습니다. 돌아서서 다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제가 어떤 문장 하나로 누군가의 미래를 끊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제 결정이 누군가에게는 아빠가 돌아온다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아빠가 안 돌아온다가 되는 겁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논리를 바꿨습니다. 검증 대신 시간을 들이밀었습니다. 우리가 검증이라는 단어로 하루를 태우면 그 하루는 생명에서 빠집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지금 산소는 7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 장비로 접근 가능한 시간은 나흘입니다. 실패하면 남은 건 3일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브래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을 외부로 떠넘기는 겁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위험을 나누는 겁니다.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혼자 지고 넘어지는 것보다 함께 버티는 게 낫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제한적 단계적 접근으로 하겠습니다. 한국팀 투입은 승인하되 모든 절차는 우리가 감독합니다. 브래드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도 알았을 겁니다. 이제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요. 저는 마음속으로 문턱을 넘었습니다. 두려움이 책임의 각성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욕먹더라도 살린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한국팀에 연락했습니다. 하와이 작전센터로 오십시오. 8시간 작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하와이 작전센터. 저는 시계 위에 붉은 글씨를 띄웠습니다. OP 타임 0분 0초. 박지훈 소장과 윤서연 연구원이 도착했습니다. 34살의 윤서연은 노트북과 케이블 몇 개만 들고 왔습니다. 외형은 단순해 보였습니다. 브래드는 작전실 뒤편에서 팔짱을 낀 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게 전부입니까? 비꼬는 투였습니다. 박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우린 침입하지 않습니다. AI가 왜 문을 닫았는지부터 묻겠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는 양쪽의 시선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한쪽은 국가의 자존심, 다른 한쪽은 7명의 생명. 그 사이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윤서연이 장비를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신호 패턴 분석 프로그램이 떴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AI가 보낸 마지막 신호를 복원하겠습니다. 그 안에 폐쇄 이유가 있을 겁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클릭 소리만이 작전실을 채웠습니다. 박지훈은 화이트보드에 도식을 그렸습니다. AI는 위협 판단 로직에 따라 움직입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외부 신호와 내부 센서 데이터가 충돌했을 겁니다. AI는 혼란 상태에서 가장 안전한 선택을 했습니다. 완전 봉인이죠.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강한 나라의 모습은 근육이 아니라 절차를 믿는 침착함일 수 있다고요. 박지훈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하며 나아갔습니다. 작전실 모니터에 데이터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연이 말했습니다. 신호 복원 30% 완료됐습니다. 박지훈이 그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AI가 지진 발생 직후 외부 통신을 적대 신호로 분류했습니다. 화면에 붉은 글씨로 적대 신호 감지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저는 호흡을 멈췄습니다. 가설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AI는 우리를 적으로 본 겁니다. 브래든이 뒤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박지훈이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AI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지진은 공격이 아니라 자연재해라고요. 윤서연이 덧붙였습니다. AI는 학습합니다. 올바른 정보를 주면 판단을 바꿉니다. 불안이 희망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방법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요. 윤서연이 외쳤습니다. AI 위협 판단 로그 1차 확인 완료했습니다. 화면에 수백 줄의 코드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속에서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복도 한쪽에 놓인 편지 더미를 다시 펼쳤습니다. 가족 대기실에서 받은 것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장에는 아이의 삐뚤한 글씨가 있었습니다. 아빠를 집에 데려와 주세요.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도 있었습니다. 아빠와 손을 잡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파란색 바다 옆에 빨간 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숫자와 보고서 뒤에 숨고 있었다는 것을요. 7명이 아니라 7개의 가족이었습니다. 7개의 삶이었습니다. 작전실로 돌아가 박지훈에게 개인적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가능합니까?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박지훈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가능을 만들려면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믿지 않으면 AI도 다칩니다. 그 말은 단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작전 원리와 닮아 있었습니다. AI를 설득하려면 우리가 먼저 신뢰해야 한다는 것. 의심은 신호에 실립니다. AI는 그 의심을 감지합니다. 저는 브래든의 차가운 시선이 떠올랐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미국의 권위를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제 협력의 문을 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제 논문의 결론이 떠올랐습니다. 협력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다른 형태다. 윤서연이 말했습니다. 특정 주파수 조합에서 미약한 반응을 포착했습니다. 손가락이 다시 키보드 위를 달렸습니다. 지금부터 교신 복구를 시도하겠습니다. 저는 작전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자존심이 아닌 신뢰를 선택하는 내적 전환을 겪고 있었습니다. 죄책감이 각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건 체면이 아니라 생명이었습니다. 제가 쓴 논문의 한 줄이 떠올랐습니다. 위기에서 가장 위험한 적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자존심이다. 박지훈이 화이트보드에 새로운 도식을 그렸습니다. AI는 패턴을 학습합니다. 우리가 보내는 신호가 일관되고 비위협적이면 AI는 조금씩 문을 엽니다. 그는 저를 봤습니다. 구조는 기술이 아니라 관계를 복원하는 일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통제 욕구가 아니라 신뢰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윤서연이 신호 패턴을 조정했습니다. 화면의 파형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에서 잡음이 울렸습니다. OP 타임 2시간 17분. 작전실 스피커에서 잡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호흡을 멈췄습니다. 윤서연이 조정한 신호가 열쇠처럼 들어맞고 있었습니다. 화면의 파형이 살아났습니다. 기지 AI가 아주 짧게 센서를 연 겁니다. 박지훈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지금입니다. AI 로그에 재난 패턴을 주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판을 완화하려는 시도였죠. 윤서연은 신호 강도를 미세 조정했습니다. 너무 강하면 다시 다칩니다. 손끝에 땀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는 아틀라스 들리십니까? 루이스 멘도사. 기지 내부 연구팀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작전실이 터졌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환호를 삼켰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들립니다. 루이스 상태를 보고하십시오. 7명 전원 생존 숨가쁜 목소리였습니다. 추워요. 산소는 괜찮습니다. 저는 즉시 가족들에게 전달할 준비를 했습니다. 살아있다는 사실을. 하지만 박지훈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교신은 시작일 뿐입니다. 표정이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AI가 문을 완전히 연 건 아닙니다. 저는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희망이 커질수록 위험도 커진다는 것을요. 윤서연이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AI가 다시 센서를 닫으려 합니다. 외부 신호를 여전히 의심하고 있어요. 박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겁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설득입니다. 저는 루이스에게 말했습니다. 상황을 유지하십시오. 우리가 AI를 안정시키겠습니다. 통신이 유지되고 있었지만 불안정했습니다. 파형이 계속 흔들렸습니다. 브래든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교신이 됐으니 이제 우리 장비로 접근하면 됩니다. 목소리에 확신이 실렸습니다. 물리 구조를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반대했습니다. 아직 AI가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브래드는 고집했습니다. 이제 끝내야 합니다. 절망이 환희로, 환희가 다시 긴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적은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성공을 지키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브래든이 재개입을 강하게 주장하며 작전의 방향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OP 타임 4시간 30분. 브래든이 작전실 앞으로 나섰습니다. 교신이 됐으니 이제 우리 장비로 접근하면 됩니다. 목소리가 방안을 채웠습니다. 미국 기술로 끝내야 합니다. 몇몇 지휘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반대했습니다. AI가 아직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압박이 거셌습니다. 이미 교신이 됐는데 왜 못합니까? 브래든의 말에 일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막혔습니다. 물리 접근이 승인됐습니다. 태평양 함대 소속심에 탐사 드론이 투입됐습니다. 박지훈이 경고했습니다. AI가 이걸 침입으로 판단할 겁니다. 하지만 명령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드론이 기지 외벽에 접근했습니다. 그 순간 모니터의 파형이 급변했습니다. 윤서연이 외쳤습니다. AI 방어 로직 재가동됐습니다. 기지 주변 센서가 다시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루이스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무슨 일이 자분만 남았습니다. 통신이 재두절됐습니다. 작전실에 냉기가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브래든을 봤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윤서연이 모니터를 두드렸습니다. AI 위험 민감도가 급등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더 다칠 겁니다. 박지훈이 짧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고 착각한 순간 AI가 다시 벽을 쌓았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저는 그 안에 담긴 실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가짜 승리가 진짜 위기를 불렀습니다. 환희가 배신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브래든이 말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변수였습니다. 변명이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경고를 무시한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브래드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더 이상 확신이 서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며 박지훈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박지훈이 화이트보드를 다시 봤습니다.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서서 저를 봤습니다. 내부 생존자와 함께 AI를 설득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외부에서의 접근을 멈추고 내부에서 직접 AI와 대화하자는 거였습니다. 오만은 위기에서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른다는 걸 배웠습니다. OP 타임 5시간 10분. 산소 잔량 경고가 더 빨라졌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보고가 떴습니다. 내부 온도 섭씨 5도까지 하락. 저는 골든타임을 태웠다는 말을 삼켰습니다. 브래드는 실패 책임을 떠넘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방식이었습니다. 그의 말이 회의록 초안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박지훈이 침착하게 로그를 보여줬습니다. 실패 원인은 접근 방식의 충돌입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더 강한 로봇이 아니라 AI가 문을 열 이유입니다. 윤서연이 신호를 재코딩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령이 아닌 설명 형태로 바꾸겠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AI에게 우리가 적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부 생존자에게 요청해야 한다는 것을요. 루이스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신호는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짧은 교신이 가능했습니다. 루이스, 들립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시 후 희미한 응답이 들렸습니다. 들립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AI에게 직접 말해야 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루이스가 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는 설명했습니다. AI가 외부 신호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당신들이 직접 설명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루이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위험합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잔인한 요청이었습니다. 위험을 내부로 넘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박지훈이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루이스, 이건 위험의 전가가 아닙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신뢰의 연결입니다.
AI는 당신들을 보호하려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AI를 설득할 차례입니다. 루이스가 답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확고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통제가 아니라 협업으로 문제를 푸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책이 용기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통제하려던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내부 콘솔 접근이 승인됐습니다. 생존자들이 AI 앞에 서는 결정적 장면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OP 타임 6시간 20분. 작전실에 1초짜리 음성 패킷이 도착했습니다. 루이스의 숨가쁜 목소리였습니다. 정전 추어 더는 끊겼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이 순간은 숫자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이 손가락 사이로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브래든이 입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이제 철수 판단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무겁다는 걸 느낀 겁니다. 박지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서연은 손가락을 떨며 신호를 다시 잡으려 했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싸움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느냐였습니다. 그리고 그 포기의 문턱이 지금이었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이었습니다. 저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때였습니다. 윤서연이 작게 외쳤습니다. 신호 잡혔습니다. 아주 약했지만 살아있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내부에서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박지훈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콘솔 쪽입니다. 루이스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생존자들이 콘솔에 도달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크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발걸음, 거친 숨소리.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루이스, 당신이 해야 합니다. AI에게 말하십시오.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루이스가 물었습니다. 박지훈이 대답했습니다. 공격이 아니라고, 지진이었다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말하십시오. 절망의 바닥에서 마지막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끝이 아니라 끝에서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루이스가 콘솔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AI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선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심해 기지 내부. 비상등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루이스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들렸습니다. 여긴 정말 춥습니다. 결로가 벽을 타고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생존자들의 기침 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작전실에 저는 그들의 움직임을 듣기만 할 뿐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력감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발걸음마다 금속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관속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루이스가 콘솔 앞에 섰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AI를 기계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공격자가 아니야.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지진이었어. 자연재해였다고. 넌 우릴 지켜야 해. 그게 내 임무잖아. 윤서연이 외부에서 동일한 내용을 신호로 반복해 넣었습니다. 설명 문장처럼요. 박지우는 AI 로그에서 재난 마이너스 복구 시나리오 선택지를 열어줬습니다. 화면에 여러 옵션이 떴습니다. AI는 처음엔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곧 사형 선고처럼 길게 늘어났습니다. 1초, 2초, 3초. 저는 시계를 보지 않으려 했지만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렀습니다. 루이스가 다시 말했습니다. 우린 너를 믿어. 목소리가 더 약해졌습니다. 부탁이야. 문을 열어줘. 제가 평생 익힌 보고서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살려달라는 언어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술의 끝에서 남는 것은 태도라는 것을요. 그때 화면의 로그가 움직였습니다. 윤서연이 외쳤습니다. AI가 반응합니다. 센서가 짧게 열렸습니다. 박지훈이 긴장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봤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루이스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린 연구자야. 너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야. 기억하지? AI가 처음으로 센서를 조금 더 길게 열었습니다. 공포가 간절함으로 간절함이 희망의 불씨로 바뀌었습니다. 인간이 기계 앞에서 존중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AI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OP 타임 7시간 10분.
윤서연의 모니터에서 AI 로그의 핵심 문구가 바뀌었습니다. 적대 신호가 자연재해로 재분류된 겁니다. 작전실은 숨을 삼켰습니다. 박지훈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복구 절차 가동합니다. AI가 스스로 봉인했던 회로를 어떤 순서로 풀어야 안전한지 선택지를 단계별로 제시했습니다. 루이스는 콘솔 앞에서 AI가 이해할 시간을 줬습니다. 더 이상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 순간 기지 내부 조명이 아주 약하게 밝아졌습니다. 불이 들어옵니다. 루이스의 목소리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팬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기 순환음이었습니다. 인간이 살아있다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두 손을 모았습니다. 브래든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가 믿어온 통제가 아니라 설득이 성과를 내는 장면이었으니까요. 윤서연이 보고했습니다. 내부 전력 40% 복구됐습니다. 박지훈이 덧붙였습니다. 산소 시스템 재가동 중입니다. 화면에 하나씩 녹색불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박지훈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속도가 아니라 안정입니다. 마지막 50분이 가장 위험합니다. 제가 기뻐하려던 순간에 현실을 일깨웠습니다. 저는 그 말이 진짜 뉴스 같다고 느꼈습니다. 기적을 과장하지 않고 위험을 숨기지 않는 태도. 그것이 현실감이었습니다.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괜찮습니다.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간절함이 전율이 긴장된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살았다가 아니라 살려야 한다가 됐습니다. 박지훈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AI가 외부 통신 창을 제한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윤서연이 신호를 안정시켰습니다. 구조선 저편을 위한 최종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반전은 상대의 판단을 바꾸는 데서 왔습니다. AI가 우리를 다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조선 저편을 위한 마지막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OP 타임 7시간 30분부터 8시간까지 작전실은 1분이 1시간처럼 늘어졌습니다. 박지훈이 AI에게 마지막 절차를 학습시켰습니다. 외부 저편은 공격이 아니라 구출입니다. 단계별로 설명을 넣었습니다. 하나하나 천천히요. 윤서연은 신호를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통신 연결 95% 유지 중입니다. 파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루이스는 내부에서 생존자들을 안전구역에 모았습니다. 모두 준비됐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압력 변화와 전력 스파이크에 대비해 최소 장치만 운용했습니다. 그들은 훈련받은 대로 움직였습니다. 구조선이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기지 접근이 아니라 통신 합의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모든 절차가 AI의 동의라는 전제 위에서 진행됐습니다. 이건 구조가 아니라 협상이었습니다. 박지훈이 AI에게 물었습니다. 외부 접속을 허가하겠습니까? AI가 응답했습니다. 화면에 문구가 떴습니다. External Access Request Under Review. 검토 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작전실 안의 모든 사람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1초, 2초, 3초. 시계 초침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접속 허가. AI가 방어 모드를 해제했습니다. 외부 접속 포트가 열렸습니다. 작전실 화면에 접속 허가가 뜨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문구가 단순 기술 로그가 아니었습니다. 7명에게 내려진 살아도 된다는 허락이었습니다. 생명에 대한 허가였습니다. 구조팀이 기지에 진입했습니다. 생존자들을 하나씩 인계받았습니다. 첫 번째, 한 여성 연구원이 올라왔습니다. 창백했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젊은 남성 연구원. 떨리는 다리로 구조선에 올랐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카메라가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보여줬습니다. 모두 살아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올라왔습니다. 함께 버틴 사람들이었습니다. 루이스가 마지막으로 올라왔습니다. 그가 구조선에 발을 디디는 순간 OP 타임이 8시간을 찍었습니다. 정확히 8시간이었습니다. 작전실에서 환호가 터졌습니다. 누군가는 서로를 껴안았고 누군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울음소리, 웃음소리, 환호성이 뒤섞였습니다. 저는 박지훈에게 다가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보다 확실한 감사였습니다. 박지훈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서연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울고 있었습니다. 브래드는 뒤편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화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극도의 긴장이 폭발적으로 해소됐습니다. 끝났구나가 아니라 살아있다가 현실이 됐습니다. 7개의 생명이 돌아왔습니다. 구출의 핵심은 정복이 아니라 합의와 신뢰였습니다. 힘이 아니라 언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구조 성공 이후 진짜 전장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요. 며칠 뒤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사건은 공식 발표 전부터 야사처럼 번졌습니다. 왜냐하면 공개하면 드러나는 것이 있었으니까요. 미국이 혼자 해결하지 못했다는 사실, 그리고 한국의 방식이 결정적이었다는 기록. 누군가는 이 사실을 숨기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문서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브래드는 청문회의에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왜 협력을 막았습니까?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처럼 보고서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해 말했습니다. 우리가 잃을 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시간, 그리고 생명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판단을 흐렸고 협력이 생명을 살렸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강대국이란 무엇인가를요. 박지훈과 윤서연의 이름은 공식 보도에서 일부 순화됐습니다. 국제협력팀의 기술적 지원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요. 하지만 내부 문서에는 정확히 남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감사를 전했습니다. 화상통화로요. 박지훈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린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윤서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에도 부르세요. 저는 가족 대기실에서 받았던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아이가 그린 그림을 봤습니다. 아빠와 손을 잡고 있는 아이. 저는 이 편지가 국가를 움직였다고 믿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생명이, 자존심이 아니라 사랑이 결정을 바꿨습니다. 회의실 창밖을 보며 스스로에게 선언했습니다. 강대국은 혼자 버티는 나라가 아니라 동맹을 존중하고 도움을 받을 줄 아는 나라다. 이것이 귀환이었습니다. 제가 찾은 답이었습니다. 저는 통제를 내려놓고 협력을 얻었습니다. 부끄러움이 성찰로, 성찰이 새로운 자부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배가 아닌 연대로 자부심이 제정이 됐습니다. 제 책상 위에 새로운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국제협력 강화 프로토콜 초안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펼쳤습니다. 제가 쓴 논문의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왜 동맹은 실패하는가? 이제 새로운 논문을 쓸 차례였습니다. 어떻게 동맹은 성공하는가? 그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협력은 약함이 아니다. 진짜 강함의 다른 이름이다. 진짜 승리는 타국을 누르는 게 아니라 함께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훈은 다음 위기에서도 반복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제도로 만들 겁니다. 저는 에단 콜린스입니다. 이제 협력의 문을 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문은 계속 열려 있을 겁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진짜 강대국은 혼자 버티는 나라가 아닙니다. 동맹을 존중하고 도움을 받아들일 줄 아는 용기를 가진 나라죠. 에단 콜린스 교수가 깨달은 이 교훈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심해 1000m 8시간의 기적. 이 이야기는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국제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일깨워줍니다. 물리적 힘이 아니라 AI를 설득한다는 발상, 통제가 아니라 신뢰로 문제를 푼다는 접근.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보여준 진짜 실력이었습니다. 만약 그날 에단이 자존심을 선택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한국팀이 없었다면? 7명의 생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이야기는 기술의 승리가 아닙니다. 용기의 승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런 감동적인 해외 사연이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